윤상호는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아내를 일찍 암으로 잃은 뒤 외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손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엄마, 할아버지 방은 언제 치워서 게임룸으로 바꿔? 며느리 서지현은 비웃듯 대답했다. 곧 정리할 거야. 어차피 필요 없잖아. 상호는 아들이자 집주인인 윤재민이 곁에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오늘도 상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잠자리에서 벗어나기 전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40여 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체득한 습관이었다.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어젯밤 들었던 그 말들이 가슴 한켠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할아버지 방은 언제 치워서 게임룸으로 바꿔? 14살 손녀 윤서연의 말이었다. 아이답게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호의 존재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며느리 지현의 반응이었다. 곧 정리할 거야. 어차피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 그 말이 상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72년을 살아오면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어왔던 자신이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상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관절 곳곳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새벽 산책을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이제는 무릎과 허리가 말썽이어서 집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백발이 성성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녀가 옆에서 여보, 세수하고 아침 드세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순이가 암 투병을 할 때 상호는 한의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그녀를 살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결국 속수무책이었다. 평생 남을 치료해온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구하지 못한 무력감이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혔다. 순이가 떠난 후 상호는 한의원을 정리하고 아들 재민의 집으로 들어왔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였고 재민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재민과 지현 그리고 당시 9살이었던 서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새로웠고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특히 서연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상호에게 달려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고 상호는 그런 손녀를 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재민은 은행 업무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지현은 부동산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서연이도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할아버지보다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호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식탁에서도 대화는 주로 재민 가족 셋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재민의 승진 이야기,
지연의 부동산 거래, 성과, 서연이의 학교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 상호가 끼어들려고 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다른 화제로 넘어가곤 했다. 아버지, 병원 가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재민이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의무감에서 나온 것 같아서 상호는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한의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상호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지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요즘은 각자 알아서 먹는 분위기였다. 재미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지연은 부동산 사무소 일로 바빴으며 서연이는 학교 가기 전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상호는 혼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미숫가루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 예전에는 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아침상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많이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서연아. 잘 잤니? 네. 그런데 할아버지, 어제 엄마랑 이야기한 것 들으셨어요? 상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이는 아기가 없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질문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다. 무슨 이야기? 게임룸 만드는 이야기요. 친구들이 집에 오면 같이 게임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방이 제일 넓으니까. 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아이다운 발상이었다. 할아버지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것. 하지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었다. 어른들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래, 서연아.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하자. 정말요? 와, 감사해요, 할아버지. 서연이는 신나서 뛰어가더니 방에서 지연을 불러냈다. 엄마,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연이 부엌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버님, 서연이가 그런 말을 했나 보네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사실 저희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님 방이 가장 큰 게 맞긴 해요. 서연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고, 지현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상호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예 없어져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님, 들으세요? 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서연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지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상호의 동의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게 분명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정리업체를 불러서 저야 언제든 괜찮습니다.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상호는 벽에 걸린 한의사 면허증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처음 한의원을 개업했을 때의 설렘과 자부심이 담긴 그 증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시절의 증거물이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써왔던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5년 전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순이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다. 재민이와 지연이, 서연이와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은 많이 줄었지만 내가 있던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구나.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머지 인생을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비록 아내는 잃었지만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은 짐이 되고 있었다. 치워야 할 짐. 상호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회색빛으로 보였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다.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적막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재민이 집에 돌아왔다. 주말이었지만 은행 일로 반나절 출근을 해야 했다고 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아침을 먹은 후로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배고프지도 않았거니와 누군가와 함께 먹지 않는 식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현이한테 들었는데 서연이 방 이야기 괜찮으시다고 하셨다면서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편을 들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 서연이가 좋아하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뭐가 미안하냐? 당연한 일 아니냐? 상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재민이 좀 더 강하게 반대해 주기를 바랐다. 아버지를 위해 한 번쯤은 가족들에게 맞서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재민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어색했다. 지현이 부동산 거래 성사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서연이는 게임룸 계획을 열심히 설명했다. 재민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상호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할아버지, 게임룸에 어떤 게임기를 놓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연이의 질문에 상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도 자신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래, 뭘 놓을 거니?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 스위치요. 그리고 큰 TV도 새로 사야 해요. 친구들이 와서 같이 게임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비록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손녀가 좋아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서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현과 재민이 동시에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지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할아버지 방을 게임룸으로 바꾸면 할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세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그 말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상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면 되지. 거실에서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72세의 노인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이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위한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상호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방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해졌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편의가 우선시되기 시작했을까? 한의사로 일할 때는 달랐다. 환자들이 찾아와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고, 상호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도 나름의 위치가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되어버렸다.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비록 환자들을 직접 돌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의미 있었다.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는 모든 게 공허해졌다. 상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부터는 이 방에서의 마지막 밤들이 시작될 것이다. 5년간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추억이 쌓인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야 한다. 문득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이라면 정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성격상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는 순이만큼 관대하지 못했다. 아니,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문제였다. 필요 없는 존재, 치워야 할 짐, 불편한 방해물.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천장을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거실에서 잠을 잘 때는 어떤 기분일까? 밤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비참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재민인 것 같았다. 상호는 귀를 기울였다. 재민이 서연이 방 앞에서 멈춰 선 것 같더니 이내 지현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재민의 목소리였다. 당신도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아버님이 계시면 뭘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지현의 대답이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알아요. 하지만 서연이도 생각해야죠. 친구들 사귀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상호는 귀를 막았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결국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상호의 꿈은 악몽으로 가득했다.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서 가족들 사이를 맴도는 꿈,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는 꿈. 잠에서 깼을 때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것이 배신의 서막이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노인이 정작 그 가족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상황. 상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대로 굴복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사실 지연은 결혼 후부터 시아버지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시댁 재산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는데 걸림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 윤하늘에게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며 세뇌했고, 재민에게도 아버지가 치매라도 오면 당신 인생이 끝난다라며 압박했다. 이웃들과 사돈들 역시 지현의 편에 섰다. 그녀가 교묘히 소문을 퍼뜨려 상호는 괴팍하고 문제 많은 노인이라는 이미지를 씌운 것이다. 상호는 동네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 지현의 계략은 결혼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신혼집에서 나와 본가로 인사를 갔을 때 그녀는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실에 걸린 서예 작품들, 안방에 놓인 오래된 장롱, 마당, 한편의 성물들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특히 상호가 아끼는 청자 화병을 보며 지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아버님, 정말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지현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연출했다. 상호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다.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지. 언젠가는 다 재민이 차지가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지현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상호가 살아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은 손에 닿지 않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지현은 먼저 재민부터 공략했다. 신혼 초 달콤했던 시기가 지나자 그녀는 서서히 남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여보, 아버님이 우리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재민이 의아해하자 지현은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기 시작했다. 결혼할 때도 혼수 준비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신혼집 보증금도 우리 돈으로 했고, 사실 상호는 아들 부부의 자립을 위해 일부러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현은 이를 무관심으로 해석하며 재민에게 주입했다. 아버지가 치매라도 오면 당신 인생이 끝난다. 이 말은 지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협박 카드였다. 재민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자주 안부를 묻거나 집에 들르려 할 때마다 지현은 이 말을 꺼내며 남편의 발목을 잡았다. 요즘 치매 환자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살림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재민은 아내의 말에 점점 설득되어 갔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져갔다. 지현의 가장 치밀한 작전은 손자 윤하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순수했고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용돈 주신 적 있어? 없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너랑 놀아주신 적은? 그것도 없어요. 봐,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 엄마 아빠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지현은 이런 대화를 반복하며 아이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을 심어주었다. 상호가 손자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하늘은 엄마가 부르고 있어요라며 피하거나 할아버지는 재미없어요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 악랄한 것은 지현이 상호의 일상을 고의로 방해하며 그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었다. 상호가 아침에 신문을 읽으며 혼잣말을 할 때 지현은 재민에게 아버님이 또 중얼거리신다. 정신 상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호가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갈 때면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혹시 길을 잃으시면 어쩌죠? 라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심지어는
상호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는 지현이 일부러 가스불을 켜두고서는 상호 탓으로 돌린 것이었다. 지현의 평판 조작은 동네에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부녀회 모임에서 그녀는 항상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시아버님이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고. 아이고,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조심스러워요. 혹시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지현은 말끝을 흐리며 상대방의 상상력에 맡겼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퍼진 소문은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다. 상호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동네 산책을 할 때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현은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도 상호를 고립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제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미리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호의 문제들을 살짝 언급했다. 요즘 아버님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이에요. 혹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선입견을 심어놓고 나서 친척 모임에 참석하면 상호의 평범한 말도 치매 증상으로 해석되기 쉬웠다. 친척들은 상호를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상호 본인은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손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 아들이 예전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설마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더욱 위축되어 갔다. 지현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호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육체적인 건강은 그럭저럭 유지되더라도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래서 그녀는 상호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하나둘 건드리기 시작했다. 상호가 매일 읽던 신문을 구독 취소시키며 요즘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라고 했고, 상호가 기르던 화분들을 집안에 벌레가 생긴다며 하나씩 버렸다. 동네에서 상호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어르신들마저 지현의 말솜씨에 넘어갔다. 우리 시아버님이 요즘 혼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슬쩍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다. 평소 상호와 바둑을 두던 최 노인도 함께 아침 체조를 하던 김할머니도 서서히 상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현이 가장 교묘하게 이용한 것은 상호의 자존심이었다. 상호는 평생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온 사람이었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지현은 이를 알고 일부러 상호 앞에서 아버님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다. 상호가 화를 내면 역시 요즘 성격이 많이 변하셨어라고 재민에게 귀띔했고, 상호가 참고 넘어가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더 걱정된다고 했다. 어떻게 반응해도 상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 결국 지현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재민은 아버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윤하늘은 할아버지를 무관심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도 상호를 문제 있는 노인으로 보기 시작했다. 상호는 점점 고립되어 가면서 자신감을 잃어갔다. 지현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상호가 스스로 재산 관리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가족들이 그를 무능력자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가 되면 그 많은 재산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다. 어느 날 상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재민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은퇴 후 모아둔 여윳돈까지 슬그머니 건드린 정황도 발견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오히려 그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입을 막았다. 하늘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에 쓸모없는 노인 하나 있다고 조롱했고, 지현은 대놓고 병원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주장했다. 심지어 재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불필요한 짐에 불과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상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50년 넘게 지켜온 생활 습관이었다. 하지만 우편함에서 뜻밖의 서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하루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통지서였다. 집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금, 그리고 연체 경고 문구가 상호의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상호는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없었다. 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장을 뒤졌다.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그런데 집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사라져 있었다. 재민아! 상호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무슨 대출이 있다는데 너 뭔가 아는 게 있나?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게 아버지,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뭔 소리야?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야, 아버지,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달에 분명히 재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정말로 상호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것처럼 들렸다. 상호는 혼란스러웠다. 정말로 자신이 깜빡한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중요한 일을 잊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상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재민이 끊었다. 아버지,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요. 지금은 회사에서 바빠서.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상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오후가 되어 재민과 지연이 함께 집에 왔다. 상호는 아침에 받은 서류를 내밀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연이 먼저 나섰다. 아버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재민이 사업도 확장해야 한다고. 아버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벌써 잊으셨나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상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지연은 재민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우기자 상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말로 자신이 잊은 것일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럼 적어도 서류에 내가 직접 서명했겠지? 물론이죠. 아버님이 직접 하셨는데요. 지현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다. 상호는 서랍장으로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 통장까지 사라져 있었다. 은퇴 후 10년 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다. 내 통장은 어디 갔지? 상호가 물어보자 재민이 대답했다. 아, 그것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아버지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상호는 격분했다. 하지만 지현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듣겠어요. 그리고 요즘 아버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뭘 잊었다고. 상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자 지현이 재민의 팔을 슬쩍 건드렸다. 재민이 아버지를 진정시키려는 듯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가족인데. 하지만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때 윤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집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본 하늘은 할아버지가 또 화내고 계시네라며 혀를 찼다. 지현이 아들을 불러 하늘아,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와라고 했지만 하늘은 괜찮아요. 할아버지 화내는 거 재밌어요 라며 자리에 앉았다. 상호는 손자의 말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 언제부터 자신이 아이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하늘아, 할아버지가 화내는 게 재밌다고? 네, 할아버지는 맨날 화내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지현이 급히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상호는 그 말을 다 들었다. 지현 씨, 당신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지? 지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실이잖아요. 요즘 아버님 행동을 보시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침에도 혼자서 중얼중얼거리시고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고 상호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해석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하지만 재민과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맞아요. 우리도 걱정이 많아요라고 맞장구 쳤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상호가 금고에 보관해두던 중요한 서류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토지 등기 부등본, 주식 관련 서류, 심지어는 어머니의 유품인 금반지까지 없어졌다. 상호가 추궁하면 가족들은 아버지가 어디다 두셨는지 까먹으신 것 같다며 되레 그를 탓했다. 어느 날 하늘이 친구들과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상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대화가 들렸다. 너희 집 할아버지 진짜 이상해 보인다.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그러자 하늘이 대답했다. 맞아. 우리 집에 쓸모없는 노인 하나 있어. 엄마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어. 상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자꾸 아빠한테 잔소리해.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럼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 응, 엄마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 아빠도 찬성한대. 상호의 손이 떨렸다. 신문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자신이 키운 손자가 자신의 핏줄이 이런 말을 친구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도록 교육한 것은 며느리였다. 그날 밤 재민과 지연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호는 방문 틈으로 엿들었다. 여보, 아버지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재민의 목소리였다. 맞아요. 요즘 보면 정말 이상해지셨어요. 아까도 없어진 서류 찾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현이 대답했다.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그것보다는 지현이 목소리를 낮췄다.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이라. 재민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아버지가 반대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러시겠지만 결국은 아버님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재민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뉘앙스가 섞였다. 상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상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아버님, 우리가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는 시설도 좋고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상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나? 야, 아버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누가 혼자 생활한다고 했어? 여기는 내 집이야. 상호의 외침에 지연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이 집도 이제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언제 은행에서 가져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말에 상호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집이 평생 살아온 터전이 아들, 내외의 빚을 위한 담보가 되어 있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다. 재민도 아내의 편에 섰다. 아버지,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의 모습에서 상호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불필요한 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가난한 살림에도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 아들이 결혼할 때 마련해준 신혼집, 손자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을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가족들이 지금은 자신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다. 상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억울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도 변명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미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렸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시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상호는 자신이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치욕스러운 나날이 계속될 뿐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상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과거 자신이 지켜온 환자들과 인맥을 통해 변호사와 연결되었고 집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아냈다. 즉, 여전히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몰래 중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아들 가족 몰래 재산을 재정비했다. 동시에 손녀 방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할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이 말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경고이자 그의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상호는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상호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그 순간 상호는 깨달았다. 지금의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미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재산도 빼앗겼으며 존엄마저 짓밟혔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면도를 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상호는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몇 달간 사라졌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다. 첫 번째 행선지는 오래된 친구 박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상호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로 지금은 성공한 병원장이 된 사람이었다. 상호야, 오랜만이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박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상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박 원장, 부탁이 하나 있네. 상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모두 말했다. 박 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 가족이 그랬다고? 그렇네. 이제 나는 싸워야겠어.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이분은 김 변호사인데 가족 간 재산 분쟁 전문이야. 정말 실력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의리가 있어서 말만 하면 도와줄 거야. 상호는 감사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상호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젊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으며 때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말 악질적인 사례네요.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착취하는 것만큼 비인간적인 일은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먼저 집 담보 대출부터 살펴보겠는데 만약 어르신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통장과 서류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건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으셨죠? 그럼 가족들이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자 정신적 학대예요. 상호는 처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거짓말, 무단으로 가져간 서류들, 대출 과정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상호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런데 여기 어르신 서명이 있는데요. 상호가 서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분명히 자신의 것과는 다른 필적이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담당자는 급히 상급자를 불렀다.
상황을 파악한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상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그날부터 상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요즘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야? 라며 의아해했지만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착착 준비를 진행했다. 우선 은행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받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다. 10년간 모은 노후 자금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다. 그 다음에는 집 등기소를 찾아가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명의는 자신에게 있었지만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상호에게 조언했다. 어르신, 이제 가족들이 더 이상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그들이 먼저 실수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상호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행동했다. 집에서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가족들의 말에도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대신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읽는 척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현이 제일 먼저 눈치를 챘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재민도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변호사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뭐라고요? 변호사라고요? 지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지현은 상호의 방을 몰래 뒤졌다. 하지만 상호는 이미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둔 상태였다. 지현은 빈손으로 돌아가며 불안해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어. 며칠 후 상호는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 집에 오는 친척들이나 이웃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과시했다. 요즘 법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인 재산 보호에 관한 법이 생각보다 까다롭더군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상호 씨가 치매라고 하지 않았나? 라며 의아해했다. 지현은 점점 초조해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온 치매 환자 상호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더 위험한 것은 상호가 정말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었다. 여보, 우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대책? 아버님을 더 빨리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호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는 은행 사기 사건을 경찰에 정식 고발했고 동시에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어르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상호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윤하늘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긴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이 말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쪽지를 쓰면서 상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손자에 대한 사랑과 실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쪽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할아버지가 이상한 편지를 놨어요. 지현이 달려와 쪽지를 읽어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확실해. 그녀는 급히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의 주도권은 상호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50여 년간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과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확신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상호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들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법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내 집과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상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한 통쾌함이었다. 좋아. 이제 그들이 어떤 기분인지 맛보게 해주자.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이런 식으로 대립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상호야, 잘하고 있구나.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어머니의 음성이 따뜻하게 들렸다. 상호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잠에서 깬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이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라도 가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지막 교육의 기회였다. 상호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쪽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의 신호탄이었다. 상호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 그는 집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매각 절차를 밟았다. 남은 돈의 일부는 해외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에 사용했다. 그리고 새벽 그는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만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는 오히려 담담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의 지난 치욕과 상처도 함께 날아가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상호에게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김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와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재민과 지현은 속수무책이었다. 위조된 서명, 무단으로 빼돌린 통장, 그리고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던 시도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판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한 악질적 사례라며 강한 질책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지현은 창백한 얼굴로 상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상호의 표정은 평온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김 변호사가 축하했다. 어르신,
정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집도 되찾으셨고 위자료까지 받으셨으니. 하지만 상호는 미소를 짓지 못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승리일까요? 내가 기른 아들을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김 변호사는 상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르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일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오랜만에 고요함을 만끽했다. 재민과 지연은 법정 문제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윤하늘은 친척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혼자 남은 집에서 상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가족과 함께한 추억들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밤, 상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상호는 체계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집 매각을 의뢰했다. 어르신, 정말로 매각하시겠어요? 아직 아드님과 화해할 기회가. 아니요, 변호사님.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요. 상호의 계획은 놀랍도록 치밀했다.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며 만났던 외국인 환자들과의 인연을 통해 이미 해외 정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두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한국인들이 소규모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 집 매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정 승리 이후 집의 소유권은 완전히 상호에게 돌아왔고, 입지가 좋은 편이라 매수 희망자들이 여러 명 나타났다. 상호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예상보다 많았다. 어르신, 이 정도 돈이면 어디서든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는데요. 김 변호사가 감탄했다. 하지만 상호에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변호사님, 이 돈의 일부를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윤하늘 아이 명의로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손자에게는 정이 남아있으시는군요. 상호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을 뿐이지.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재민과 지연이 상호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이웃이 집에 부동산 중개업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알려준 것이다. 급히 집으로 달려온 지연은 상호를 다그쳤다. 아버님, 집을 파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미 계약했어. 아버님,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잖아요. 하늘이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오는 떨림이었다. 하늘이 걱정은 안 해도 돼. 교육비는 따로 마련해뒀으니까. 상호의 말에 지현은 더욱 당황했다. 재민도 아버지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재민아,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다.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재민이 물었다. 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이 아니니까. 그 말에 재민은 할 말을 잃었다. 지현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더 이상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상호는 많은 추억의 물건들을 마주했다. 재민이 어릴 때 그린 그림, 윤하늘의 첫 돌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들. 각각의 물건들이 한때는 소중했던 기억들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프기만 했다. 상호는 정말 중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다. 아내의 결혼 반지, 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 그리고 자신이 젊은 시절 받았던 표창장 몇 장.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상호는 윤하늘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는 여전히 친척 집에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란다.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란다. 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상호는 오랫동안 울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감도 있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떠나는 날 새벽 상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5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다.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이제는 과거가 될 것이었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상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 상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상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살아온 도시의 모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아내와 데이트했던 공원, 재민이 다녔던 초등학교,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러 갔던 백화점. 모든 것이 추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상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저 자신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상호는 핸드폰을 꺼내 재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재민아, 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자를 보낸 후 상호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상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게이트를 향해 걸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만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는 오히려 담담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갔다. 상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치욕과 상처들이 비행기와 함께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는 순간 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상호,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것이 아니라 해방의 것이었다. 70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창밖으로 새로운 나라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치욕은 모두 한국 땅에 묻어두고 왔다.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갈 일만 남았다. 3년 후, 재민은 빈 집 앞에 서서 녹슨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이 집은 새 주인에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시 빈집이 되어 있었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예. 이제 10살이 된 윤하늘이 물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야. 하늘은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3년 전 아버지가 남긴 그 편지였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의 순진한 질문에 재민은 목이 메었다. 잘 모르겠다. 사실 재민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상호는 철저히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마지막 문자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때 하늘이 말했다. 아빠, 나는 할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 말했다.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사과하고 싶어. 재민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아이는 달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동남아시아의 한 해변 마을. 상호는 작은 카페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현지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선텐의 그을린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젊은 관광객이 물었다. 상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좋아. 그의 핸드폰에는 재민의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상호는 더 이상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작은 행복들을.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김상호의 두 번째 인생 마이너스 70세부터 시작. 상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는 날이 온다면,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까?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것조차 자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카페를 나섰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까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이름이 가장 무거운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끝없는 희생을 요구받고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상처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상처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견디는 대신 떠나는 용기를 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마음을 함께 들려주세요.